저는 입사한 지 이제 막 2년 차가 된 말단 사원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거의 10개월 가까이 취업 준비를 하다가 겨우겨우 취직했어요. 말이 10개월이지 사실은 졸업 전 4학년 때 이미 여러 군데 입사 지원서를 써봤지만 합격하는 곳이 없었어요. 이러다가 졸업을 하고도 일자리를 못 구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에 앞서 저는 한 학기를 남겨두고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집에다가는 휴학하는 동안 다양한 경험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준비 시간을 갖겠다고 얘기했지만 솔직히 뒤돌아보면 그저 현실 도피성 휴학이었던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는 아직 학생 신분이니까 취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저는 결국 졸업할 때까지 허송 세월을 보내다가 취준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각종 구인구직 사이트를 헤매며 여기저기 두드려 보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취업에 유리한 경영학과나 전문성을 갖춘 이공계 계열도 아니었어요. 문과 중에서도 비주류인 철학과를 졸업한 학생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학교에 가려고 성적에 맞춰 비교적 커트라인이 낮은 철학과로 지원했거든요. 제가 철학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학교 간판만이 전부인 줄 알고 나중 일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제가 사장이라도 철학과를 전공한 학생을 우선순위로 뽑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대단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많거나 외국어에 능통한 것도 아니었죠. 저는 그저 근면성실이 무기인 평범하디 평범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졸업 후 10개월 동안 누나가 저의 뒷바라지를 해주었어요. 누나와 저는 5살 차이가 났는데 제가 대학에 가고 군대 다녀오고 하는 동안 이미 사회생활이 자리 잡은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었거든요. 누나는 프리랜서 방송 작가였습니다. 처음에는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서 주 7일 밤샘 업무를 하는 등 고생고생을 하더니 1년, 2년 버티면서 연차가 쌓이더니 페이도 늘어났고 생활도 여유로워졌죠. 제일 부러운 건 누나의 업무 패턴이었어요.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얼굴 볼 새도 없이 바쁘게 지내던 누나였지만 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1, 2주 훌쩍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반백수 마냥 집에서 하루 종일 잠만 자기도 했죠. 저야 누나가 일할 때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얼마나 치열한지 알지 못하니까 제 눈에는 누나가 여행을 다니고 쉬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부러웠죠. 자기의 시간을 마음껏 조절해서 쓸 수 있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 같다고나 할까요? 더구나 누나는 때마다 제게 용돈도 몇십만 원씩 턱하니 보태주었거든요. 취업 준비는 잘 돼가? 뭐 그냥 맨날 똑같지. 그래서 어떤 회사 가고 싶은데?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뽑아주는 데 가는 거지. 그래도 평생 할 일인데 시작이 중요하잖아. 이왕이면 하고 싶은 분야로 가야지. 아, 속 편한 소리 한다. 하긴 누나는 취업 준비라는 것 자체를 해본 적 없으니까 이해 못하겠지. 내가 취업 준비를 왜 안 해? 나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아카데미 다니면서 공부했어. 그러느라 한 학기 등록금이 더 들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누나는 바로 취업했잖아. 그러면 된 거지. 에이그, 이 어린 놈아. 고생 안 하고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아, 몰라. 그래, 지금은 몰라도 된다.
용돈 떨어졌지? 이거 가지고 친구들이랑 뭐 마시는 거라도 사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어. 이렇게 많이? 이야, 우리 누나 돈 잘 버네. 이게 다 누나가 뼈와 살을 깎아서 번 돈이다. 아꼈어. 언제는 스트레스 풀려더니 뭘 또 아껴 쓰래. 알았어. 누나가 주는 용돈이 고맙긴 했지만 사실 그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학창시절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과 비슷하게 느껴졌죠.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는 알지 못한 채 많이 주면 그저 좋다고 헤헤 웃는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그 몇만 원, 몇십만 원을 벌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이 따르는지요. 졸업한 지 10개월 만에 저는 가까스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2달만 늦었어도 취업 재수생이 되어 직장을 구하기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쯤 되니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회사의 사원수, 복지제도, 월급, 위치 등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력서를 쓰곤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만 보이면 마구잡이로 이력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 좋게 한 회사에 취업하게 된 거죠. 제가 들어간 회사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를 겨냥한 생활용품을 파는 업체였어요. 가구, 인테리어 소품으로 시작했다가 밀키트, 영양제까지 출시하며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파는 그런 브랜드였죠. 제 업무의 대부분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가게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필요한 것을 찾고 구매를 하는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팔자에도 없는 포토샵을 배우고 온라인 홍보도 배우며 늘 책상 앞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고질병이 생기더라고요. 모니터를 바라보느라 목은 거북목이 되어버렸고 어깨는 늘 돌덩이처럼 뭉쳐 있었어요. 늘 자리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책상 위에는 손 닿을 거리 안에 간식, 물, 음료, 선풍기, 가습기, 마사지 기구까지 모든 게 올려져 있었죠. 화장실 가거나 밥 먹을 때 빼고는 일어날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제품을 떼어오느라 거래처를 오가는 직원들 외에는 다들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제자리에 앉아 따로 또 같이 생활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래서 직원들 중에는 역동적인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일하는 동안 좀이 쑤셔 움직인다는 사람도 있었고 건강을 위해 억지로라도 운동하려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저는 예외였습니다. 저는 쉬는 동안에도 가만히 있고 싶었어요. 주말이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만화책을 본다든지 금요일 밤 퇴근 후 밤새 드라마를 몰아보다가 주말 내내 또 잠을 몰아잔다든지 저에게는 그게 힐링이고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범인은 바로 부장님이었죠. 우리 팀에는 절대 권력을 가진 부장님이 있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부장님에 의해 결정되고 취소되고 진행되었죠.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고생한 프로젝트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부장님에게 잘 보이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아니, 잘 보이지 못할 거면 눈밖에라도 나지 말아야 했어요. 부장님은 주기적으로 타겟을 한 명 정해서 따돌림을 주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부장님의 타겟이 된 사람은 부서를 옮기든
휴직을 하든 직장을 그만두든 늘 셋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다들 업무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부장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죠. 처음에는 그저 분위기만 잘 맞추면 되었어요. 부장님이 좀 찌뿌둥해 하시면 커피 한 잔을 타다 드린다거나 점심시간에 함께 부장님이 좋아하시는 순댓국이나 돌솥 비빔밥을 먹으러 가면 되는 정도였죠. 더구나 저는 남자여서 조금 더 유리하기도 했습니다. 부장님이 쉬는 시간에 함께 담배를 태우러 나가서 군대 얘기, 정치 얘기도 하며 친밀감을 쌓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부장님이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장님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활량이 너무 떨어지고 운동량이 부족하다고 의사 선생님께 주의를 받으셨대요. 신체 나이가 60살이 나왔다나요. 건강에 위험을 느낀 부장님은 새로운 취미로 등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월요일에 출근해서 지난 주말에 어떤 산에 다녀왔다. 요즘 어떤 꽃이 피었다. 어느 산 정상에 가면 풍경이 아주 절경이더라며 찍어온 사진을 보여주시며 후일담을 들려주기만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함께 등산할 사람들을 구하시더라고요. 요즘 우리 마누라가 관절이 안 좋아서 나랑 산에를 못 가겠대. 혹시 주말에 나랑 같이 산에 갈 사람 있어? 부장님이 던진 한마디에 직원들은 숨 쉴 새도 없이 너도 나도 손을 들었습니다. 부장님은 이런 제안이나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고민하는 티를 내면 곧바로 삐지는 성격이었거든요. 부장님의 미움을 사게 되면 그 사람은 두고두고 가시밭길을 걸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손을 들었죠. 주변의 눈치를 좀 보면서 뒤늦게 들긴 했지만 부장님은 그 와중에도 뒤늦게 손든 저를 캐치하셨는지 가기 싫으면 가지 말라며 저를 콕 집어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부장님. 안 그래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마음만 먹고 실천을 못하고 있었는데 부장님 덕분에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게 되네요. 가겠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해가면서요. 재차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참 빠른 시간 안에 자본주의의 노예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 팀은 주 6일 업무가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회사 일, 토요일은 산에서 하는 제2의 업무였죠. 거의 모든 직원들이 등산에 동참했어요. 아이가 있는 여직원들이나 프로젝트를 맡은 담당자들, 거래처에 방문해야 하는 직원들 빼고는 모두 나왔죠. 등산 모임은 토요일 오전 6시 집합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부장님이 없는 곳에서 차라리 야근이 낫다, 영업부서로 바꿀까? 애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뒷담화를 쏟아냈습니다. 저의 등산은 우리 집에서도 화제였어요. 평소에도 늘 출근 시간이 아슬아슬하게 일어나던 제가 주말에 그것도 산에 가겠다고 새벽같이 일어나니 다들 놀랄만도 했죠. 오늘도 산에 가? 넌 무슨 전국에 있는 산을 다 돌아다니려고 해? 아, 누구는 가고 싶어서 가나. 다 먹고 살려고 가는 거야. 어쭈, 다 컸다. 다 컸지 그럼. 남의 돈 먹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이야,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네 입에서 이런 말이 다 나오고. 누나는 어떻게 10년이 다 되도록 일을 했어? 엄마 아빠한테 생활비도 주고 내 용돈도 주고. 아, 난 진짜 안 할 수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다. 나는 10년 했지. 아빠는 너랑 나 키우느라 몇십 년을 일했다.
그건 알고나 있냐? 알지. 아, 내가 빨리 로또가 돼서 우리 엄마 아빠 호강시켜드려야 하는데 가는 길에 로또나 사야겠다. 에이그,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그 돈이라도 모아라. 알겠냐? 그러는 누나는 먹고 사느라 고생하지 말고 얼른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이나 가쇼. 웃기고 있네. 요즘 결혼한다고 뭐 일 안 하는 줄 알아? 요즘 시대의 맞벌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그것도 그런데 누나 이제 노처녀야. 이제 좀 더 지나면 아무도 쳐다도 안 본다. 걱정 붙들어 매셔. 좀만 기다려라. 누나가 다 계획이 있다. 오, 누가 있긴 있나 본데. 알겠어, 기대할게. 나 나간다. 그때까지만 해도 누나가 하는 말이 허세인 줄 알았어요. 생전 일만 하느라 친구를 만나는 것도 데이트를 하는 것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용한 고양이가 부뚜막에는 먼저 올라간다더니 우리 누나에게 정말 남자친구가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허우대도 멀쩡하고 직장도 탄탄한 그런 남자친구가요. 이번 주말에 누나 상견례 잡았어. 약속 잡지 말고 시간 비워놔. 이번 주? 누나 진짜 결혼한대? 진짜지 그럼. 가짜로 해? 주말 언제? 토요일? 일요일? 아, 일요일에 하면 안 되나? 사돈 어르신들이 멀리 사신대. 마침 금요일 저녁에 이 근처에 친척분들 만날 일이 있다고 오신다고 해서 토요일로 잡았어. 토요일 점심이야. 체크해놔. 토요일 점심? 아, 안 되는데. 차라리 저녁은 안 돼? 안 돼. 벌써 약속했어. 어제 사부인이 연락 주셔서 알겠다고 했단 말이야. 아, 다시 바꾸자고 해봐. 아직 얼굴도 안 본 사이에 어떻게 그래? 우리 아들이 약속 있대요. 하고 바꾸자고 해? 그럼 사부인한테 엄마 체면이 뭐가 되겠니? 아, 정말 미치겠네. 시끄럽고 무조건 비워놔. 누나가 식당 잡으면 알려준대. 월요일 아침부터 깝깝해졌습니다. 토요일에 부장님이 또 산에 가자고 미리 공지를 띄우셨는데 어떻게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 걱정이 앞섰죠.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누나의 상견례에 빠질 순 없잖아요. 일단 일주일 동안 부장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점수를 좀 따보기로 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아침에 면도를 하다 배워서 약국에 갔는데 영양제 좋은 게 나왔다고 약사분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장님 생각이 나서 하나 사왔습니다. 부장님, 오늘 점심은 제가 모셔도 될까요? 이 근처에 한정식집 죽이는 데 있다고 해서 제가 예약해놨거든요. 어떠세요? 부장님 자제분들 요즘 아이돌 좋아하죠? 중학생이면 한참 좋아할 때라고 하던데. 저희 누나가 방송국에서 일하거든요. 누나한테 부탁해서 요즘 인기 있는 아이돌 사인 CD를 좀 받아왔어요. 여기 이름도 받았는데 이 중에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부장님, 오늘 퇴근하고 사우나 어떠십니까? 수요일쯤에 사우나 한번 해줘야 남은 목금이 그나마 개운하잖아요. 월, 화, 수 3일 동안 동료, 선배들이 눈치를 줄 정도로 그렇게 부장님을 따라다녔어요. 대놓고 잘 보이려고 아부를 해댔죠. 부장님은 그런 제게 이제야 좀 쓸만해졌다. 신입사원 티 벗으니 사람 노릇한다며 매우 만족해 하셨어요. 저는 원래
그저 가늘고 길게 가는 게 목표인 사람입니다. 눈에 띄어서 출세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사회 부조리에 맞서 대응할 정의감도 없어요. 그저 대다수의 편승에서 순리대로 가는 것, 그게 제일이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등산을 가는 것도 그래요. 직원들 중 반만이라도 안 간다고 했으면 저도 절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입에 발린 말, 마음에도 없는 소리, 정말 제 스타일 아닌데 그 한 주 동안은 정말 노력했어요. 단 하루 등산 모임에서 빠지기 위해서요. 이만큼 했으면 할 만큼 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일 점심시간 부장님과 자판기 커피를 마시면서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부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 해. 뭐든지 해봐. 다름이 아니고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친누나 상견례가 있어서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등산 모임에 못 갈 것 같아서요. 아, 그래? 왜? 누나 결혼식 날도 아니고 본인 상견례도 아닌데.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누나가 저 뒷바라지를 많이 해주기도 했고 사돈댁이랑 첫 만남인데 빠지기가 좀 그래서요. 그렇구나. 알겠어. 괜찮을까요? 뭐 어쩌겠어. 못 간다는데. 알겠어. 일 봐. 감사합니다, 부장님. 대신 제가 다음 주에 등산 모임 나갈 때는 근처 맛집도 모조리 서치해 놓을게요. 뭐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고. 알겠어. 들어가 봐야겠다. 부장님의 태도가 뭔가 좀 삐진 것 같기도 했지만 설마 했어요. 그래도 내가 일주일 동안 한 게 있는데. 근데 설마가 사람 잡았습니다. 휴게실에서 돌아온 직후 부장님의 태도는 180도 변하고 말았죠. 이 보고서 누가 올린 거야? 이걸 지금 다 한 거라고 내 눈앞에 갖다 들이댄 거야? 누구야? 이 개념 없는 놈이. 이 상품에 문의사항 올라온 거 못 봤어? 지금 글 올라온 지 1시간이 넘었는데 답변이 하나도 안 달렸네. 이 제품 담당자 누구야? 회사에 놀러 왔어? 부장님은 마치 저를 겨냥한 듯 제가 한 일마다 족족 태클을 걸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사소한 업무까지 들여다보며 저를 아주 탈탈 털어댔죠. 그러면서 제게 그러더군요. 일보다 가족이 중요하면 집에서 밥하고 살림이나 하지 뭐하러 회사에 나와? 아이고, 누나 상견례 때문에 선약을 취소하는 사람도 있네. 나중에는 아주 누나 결혼기념일이다, 조카 생일이다 하면서 회사도 그만두겠어. 좋겠다. 누구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 누구는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며 적당히 워라밸 지켜가며 일하네. 사람이 팔자가 다 있나 봐. 아휴, 나도 다음에는 저렇게 태어나야지. 부장님은 오랜만에 공격할 타겟을 만났습니다. 몇 달 조용하다 하더니만 제대로 건수를 잡은 거죠. 그게 하필 저였다니. 덕분에 저는 수목금 3일을 내리 야근을 했어요. 심지어 목요일 금요일은 야간 당직 업무에 그동안 있었던 업무 성과 보고서까지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바람에 밤새 회사에서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목요일 밤을 꼬박 새고 금요일 아침 저는 책상에 앉아 세수도 못한 채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주무실 거면 집에 가서 내내 푹 주무세요. 회사에서 이렇게 분위기 흐리지 마시고요.
어느새 아침이 되어 직원들이 다 출근을 했더라고요. 책상에 엎드려 깜빡 졸아 부장님이 오시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화들짝 놀라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부장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고개를 90도로 숙인 저를 앞에 두고 부장님은 끝까지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순간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등산 한 번 못 가는 게 이렇게나 죽을 죄인가 싶더라고요. 부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뭐? 누가 뭐래? 솔직히 지금 제가 등산 못 간다고 했다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회사를 무단으로 빠지고 상견례를 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 출근하지 않은 주말에 가겠다고 하는 건데 솔직히 등산 모임 그거 그냥 취미생활이지 업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한 번 못 간다고 제가 이렇게까지 공격을 받아야 합니까? 뭐? 공격? 누가 들으면 내가 너한테 갑질하는 줄 알겠다. 얘 되게 위험한 애네. 갑질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이죠. 지금 부장님은 권력을 이용해서 저한테 불이익 주시고 괴롭히고 계신 거잖아요. 와, 얘 정말 생사람 잡네.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그렇게 똑똑하셔서 고작 철학과 나오셨어요. 왜? 나는 그냥 업무 지시를 내리고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사실대로 말한 건데. 그리고 네가 회사에서 아침부터 처 자빠져 자고 있길래 한 소리 한 건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 내가 왜 마음에 안 드는지 철학적으로 설명이라도 해줘야 되나? 그냥은 못 알아듣겠어? 부장님. 나 부장이야. 너 근데 지금 부장님한테 뭐 하는 말버릇이냐? 너희 부모님이 윗사람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든? 아유, 요즘 애들은 진짜 엉망진창이야. 이제 입사 면접 볼 때 가정교육도 평가를 하던지 해야지 원. 아유. 참아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참아야지. 그래도 내 밥줄인데. 내 인생 모토대로 조용히 없는 사람처럼 살자.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나쁜 짓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했어도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회사에 나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 전부 가족들이랑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가족보다 우선시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제가 책임져야 할 자식도 마누라도 없어 홧김에 감정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 아버지였다면 이런 수모를 겪고도 먹고 사느라 꼭 참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아니니까요. 제가 현실 감각이 없는 거라고 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부장님보다 우리 누나가 훨씬 중요했으니까요. 그렇게 부장님을 한번 들이받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앞으로 제 인생은 퇴사 아니면 직장 내 왕따 둘 중 하나겠지만 후회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이 나이 아니면 언제 제가 이런 객기를 또 부려보겠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고 쉬다가 들어왔는데 책상 서랍 속에 쪽지와 간식들이 수두룩하게 들어있더라고요. 다른 직원들 모두 부장님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도 저를 응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속이 다 시원하다. 편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일이 너무 많으면 나랑 나누자. 내가 같이 해줄게. 다들 같은 이유로 대놓고 저를 지지해주지는 못했지만 뒤에서라도 응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그렇게 외롭지만도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잘못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에 힘이 났었죠.
그렇게 불지옥 같은 일주일을 보내고 저는 누나의 상견례에 함께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아, 이곳에 오길 참 잘했다 하고요. 예비 신랑 옆에 앉아있는 누나의 모습은 지금껏 제가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치마도 입었더라고요. 우리 누나가 언제 저렇게 예뻤나 싶었습니다. 수줍게 웃으며 예비 신랑을 바라보는 누나의 미소, 같은 눈으로 누나를 바라보는 예비 매형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정도는 돼야 결혼을 결심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양측 부모님의 표정도 신기했어요. 웃고는 있는데 어딘가 슬퍼 보이고 긴장한 것 같으면서도 설레 보였죠. 서로의 자식들을 칭찬하면서 당신의 자식을 잘 봐달라 부탁하면서 어색하지만 그 어느 만남보다 진심이 묻어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돈 어르신께서 제게 말씀을 건네시더라고요. 우리 동생분도 아주 훤칠하시네. 아직 여자친구는 없어요? 네, 아직 없습니다.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일단 자리 먼저 잡아야죠. 허허이, 아주 믿음직스럽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돈 총각 사이로 맞을 분은 아주 듬직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사돈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처음으로 눈을 맞추었어요. 그런데 사돈 어르신의 얼굴이 어딘가 눈에 익은 겁니다. 뭐지 싶어 저는 저도 모르게 한동안 사돈 어르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왜요? 내 얼굴엔 뭐가 묻었나?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랑 너무 닮으신 것 같아서요. 그래요? 누굴까? 잘생긴 사람이면 좋겠는데. 저희 회사 사장님이요. 많이 뵙지는 못했는데 인상이 너무 좋아서 제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사장님이요? 뭔가 높은 사람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으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느 회사 다녀요? 누나와 매형이 될 분을 위한 자리였는데 어느새 저에게로 화두가 넘어와 버렸어요. 제가 너무 뚫어지게 사돈 어르신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을까요? 엉겁결에 저는 저희 회사가 어디인지, 뭐하는 회사인지 구구절절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 우리 큰아버지 회사인데 맞죠, 아버지? 매형 입에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결혼할 남자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형이 바로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셨던 거죠. 아니,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지? 그동안 집에서 회사 얘기 안 했었나 봐. 네. 집에서는 원래 바깥 얘기 잘 안 하게 되니까요. 무슨 소리야. 너 엄청 많이 했잖아. 회사 때려치우고 나처럼 프리랜서 하고 싶다며. 누나, 그냥 농담한 거지.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해. 아니, 요즘 그 회사 아주 잘 나가는데 왜 때려치우고 싶어요? 월급을 잘 안 줘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농담한 거예요. 저도 몇 가지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요. 처남, 괜찮으면 처남이라고 불러도 되죠? 네, 그럼요. 처남 회사에
누가 사람들을 엄청 괴롭힌다고. 맞죠? 누구였더라? 아, 매형까지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에요, 어르신. 다 장난입니다. 저는 진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 상황을 마무리했어요. 어찌나 당황했는지 등 뒤에 땀이 흘러 옷이 다 젖었더라고요. 상견례를 마치고 매형, 누나와 함께 간단히 술이나 한잔할까 싶어 동네 호프집으로 향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상견례라 뭘 제대로 먹지 못하기도 했고, 저도 매형 되실 분을 처음으로 뵙는 자리라 좀 더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저는 누나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실존 인물이셨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야, 보통 이럴 때는 반갑습니다 해야 되지 않냐? 신기합니다가 뭐야, 신기합니다가. 그렇잖아, 누나. 맨날 일만 하느라 정신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결혼하겠다고 떡하니, 그것도 이렇게 잘생기고 멋진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다니. 와, 사람 일은 진짜 모르는 거라니까. 아유, 얘가 못하는 말이 없어. 나도 어디 가서 안 빠지는 여자거든. 네네, 어련하시겠어요. 근데 매형, 누나랑 얼마나 만나셨어요? 아니,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요? 매형,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럼 그럴까? 어, 우리는 일하다가 만났어. 누나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우리 회사에서 장소를 빌려서 촬영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내가 담당자였거든. 오, 역시 일하다가 만나셨구나. 그때는 일 때문에 계속 연락하고 보고하니까 누나가 이렇게 바쁜지 몰랐지. 근데 그거 딱 끝나니까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도 잠깐씩밖에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계속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혼하려고. 얼굴 보려고 결혼을 한다고요? 자주 못 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고 싶기도 하고. 우와, 찐사랑이네. 능력 있다, 우리 누나. 매형에게서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그 눈이며 목소리에 꿀이 뚝뚝 떨어지며 정이 묻어나는 게 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돈 버느라 청춘 다 날리는가 싶었던 누나가 이런 매형과 결혼을 해서 사랑받을 거라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의 첫 만남과 연애 이야기, 프로포즈 이야기 등을 들으면서 행복한 추억 여행에 동행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각자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요. 그렇게 긴장한 모습은 두 자식들 다 처음 보는 것이어서 그런지 얘기거리는 끊길 줄 몰랐습니다. 우리 엄마는 밥 먹고 나서 꼭 트름을 해야 하는데 트름을 못해서 점점 얼굴이 누래지는 것 같더라. 우리 아버지는 원래 편식이 심하신데 책 잡힐까 걱정되셨는지 그렇게 싫어하는 나물 반찬을 오늘 다 드시더라. 사투리 안 쓰는 척 표준어로 말하려다가 사례가 걸려버린 엄마. 원래는 목소리도 높고 말도 빠른데 중후한 척 중저음으로 이야기하시던 아빠. 나중에 두고두고 얘기하게 영상이라도 찍을 걸 했다면서 우리는 깔깔대면서 술잔을 기울였죠. 그렇게 웃기게 그냥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막판에 저 너무 긴장해가지고 땀에 옷이 다 젖었잖아요. 맞다. 회사. 아니, 아까 왜 말 안 했어? 우리 아버지한테 다 말씀드리지 그랬어. 그 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못됐다면서? 전에 누나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요?
또 어떻게 그래요. 됐어요. 왜? 그 부장이 천안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같은 팀 사람들을 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괴롭힌다면서. 그런 거는 위에서도 알아야지. 엄연히 직장 내 괴롭힘인데. 그러게, 좋은 기회였는데 왜 참았어.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바쳐버리지. 우리 아버님 엄청 정의로운 분이셔. 아이, 누나도 참. 뭘 또 나서서 이러고 그래. 나는 그냥 조용히 묻어가는 게 제일 편한 사람이야. 하긴 얜 좀 그래. 눈에 띄는 거 싫어하니까. 아니, 그나저나 자기는 왜 나한테 큰아버지가 사장님이시라는 얘기 안 했어? 어? 아이, 뭐 그거를 꼭 얘기해야 하나?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회사면 꽤 알려진 회사고 아버님 말씀처럼 요즘 잘 나가는 회사인데 한 번쯤 얘기할 법도 하잖아. 치, 뭔가 배신감 느껴지는데? 무슨 배신감까지야. 우리 아버지 회사도 아니고 친척네 회사인 걸 뭐. 나는 거기서 뭐 사려고 해도 직원 할인도 안 돼. 따지고 보면 나보다는 처남이 그 회사랑 더 가까운 사이일걸? 그럼 얘가 다니는 회사가 큰아버지 회사인 것도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 몰랐지 당연히. 처남 얼굴도 오늘 처음 보는데 회사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그냥 자기가 가끔 동생이 컴퓨터 많이 해서 목이 아프다. 주말에도 부장 비위 맞추느라 산에 간다. 뭐 그런 얘기를 종종 했었으니까 그 정도만 알고 있었던 거지. 그 회사가 이 회사인지 알았으면 나도 얘기했겠지. 사실 그 회사 사장이 우리 큰아버지다 하고. 뭐 쓸데없는 걸 가지고 투닥거리고 그래요. 이제 알았으면 됐지 뭐. 아휴, 알면 또 뭐 어쩔 거야. 그래봤자 전 이제 다음 주부터 죽은 목숨인걸요 뭐. 어머, 왜 죽은 목숨이야? 요즘 부장이 너 예뻐한다고 하지 않았어? 술도 한잔 했겠다. 주저리 이야기를 쏟아내다가 말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상견례 때문에 부장님 눈밖에 났다는 이야기는 누나에게 하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 거여도 그게 본인 탓이라고 하면 마음이 무거워질 테니까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누나는 제 얘기를 듣고는 펄쩍 뛰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화를 냈다가 또 눈물을 글썽였다가 월요일에 출근하면 불합리한 대우에 맞서 뭐라고 대들어야 할지 아예 발표문처럼 대사를 써주기도 했죠.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아버님께 말씀드려야겠다고 전화기를 들고 일어났다가 그러다 더 미움받으면 어쩌냐며 풀이 주고 앉아있다가 아주 혼자서 모노 드라마를 찍었습니다. 괜찮다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그래, 뭐 어떻게 되겠지. 처남, 괜히 내가 다 미안하다. 혹시라도 더 안 좋은 일 생기거나 하면 꼭 얘기해. 내가 어떻게 해서든 힘써볼게. 아유, 앞으로 큰아버지랑 친하게 지내야겠다. 고마워요, 매어. 우리 그 얘기하지 말고 다른 얘기하죠. 누나, 그래서 결혼식은 언제 할 건데 신혼집은? 사실 속으로는 앞으로의 출근길이 좀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래도 부장님과의 약속을 깨고 상견례에 참석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볼 수 없었던 부모님과 누나의 낯설지만 재밌는 모습들, 누나와 매형의 새 출발, 그 시작에 함께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설마 죽으라는 법 있겠어 하면서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 그날따라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나서 빼먹은 건 없는지 더 꼼꼼히 챙겼습니다.
뭐 하나라도 책 잡히지 않으려고요. 30분 일찍 나가서 회사 앞에 도착했죠. 막상 빠릿빠릿하게 챙겨서 회사까지 오긴 했는데 들어가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별게 다 신경이 쓰였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주말 내내 조용한 단체 채팅방도 불안해졌어요. 정 같았으면 상 정상에서 찍은 단체 사진, 산에서 내려온 후 식당에서 찍은 음식 사진, 이번 주 등산 후기들로 쉼없이 알림이 울렸을 텐데. 일요일은 또 어떻고요? 뉴스를 보다가도 한마디, 헬스장 가서 운동했다는 인증샷. 부장님의 손가락은 쉬지 않는 스타일인데 금요일 저녁 퇴근 후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단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죠. 처음에는 설마 하다가 이내 알겠더라고요. 아, 나 빼고 다시 단체방을 만들었구나. 그게 부장님의 주특기였거든요. 본인 눈 밖으로 벗어난 사람을 대놓고 따돌리느라 새로 단체방을 만드는 거요. 이번 타겟은 여지없이 나구나. 저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회사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일찍 나온 탓인지 출근한 사람들이 몇 없더라고요. 부장님의 자리도 비어 있었고요. 저보다 먼저 출근한 몇몇 직원들은 제가 인사를 건네자 뭔가 조심스러운 느낌으로 눈인사만 하고는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짠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요. 일이나 하자 싶어 컴퓨터를 켜고 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부장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꼭 일 못하는 것들이 일하는 척은 오지게도 해대지. 상사가 와도 인사도 안 하고. 아, 부장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됐습니다.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하시던 거 계속 하세요. 에휴. 다들 좋은 아침. 주말들 잘 보냈어? 이따가 점심 때 내가 얘기했던 거기 있지? 다들 거기로 와요. 내가 7자리 예약해놨으니까 오늘 점심은 내가 쏠게. 우리 팀의 인원수는 8명이었습니다. 제 자리만 쏙 빼놓고 점심을 예약해두셨던 거죠. 혼밥쯤이야 이 정도는 각오했으니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거기에 그쪽은 오늘 안에 처리를 좀 해줘야 할 일들이 있는데 우리 이대리랑 최대리가 주말에 나랑 산에 다녀오다가 무리를 해서 오늘 제대로 된 업무가 힘들 것 같으니까 그 일 좀 받아서 대신해요. 네, 알겠습니다. 2시에? 아니다. 1시까지면 되겠지? 1시까지 정리해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1시까지면 앞으로 4시간 후였어요. 한 사람의 일만 가져와도 3, 4시간은 좋게 걸릴 일이었는데 2 사람의 일에 제 일까지 4시간에 끝내라는 건 말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별 수 있나요? 저는 묵묵히 대답을 하고 곧바로 책상에 앉아 일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회사 메신저로 2 대리님이 일거리를 넘겨주시더라고요. 2 분은 미안하다며 어쩔 줄을 몰라 했지만 어디 그분들 잘못이겠어요. 저는 점심은커녕 화장실도 참았다가 몰아가면서 제한 시간 안에 겨우 일을 마쳤습니다. 딱 맞춘 건 아니었고 10분 정도 지난 후였어요. 부장님, 여기 말씀하신 거 정리해왔습니다. 이제 시계도 못 보나? 내가 분명히 1시까지 해오라고 했을 텐데. 아, 죄송합니다.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넘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지. 잘. 확실하게. 틀림없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기한 꼭 지키겠습니다.
저는 군소리 없이 자리에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어딜 가? 내가 이거 다 확인할 때까지 여기 서 있어. 부장님은 부장님의 책상 앞에 저를 한참을 세워두시더라고요. 곧바로 문서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다가 이메일을 확인했다가 옆팀 부장님이랑 담배도 피우러 갔다가 몇십 분 동안 느긋하게 할 걸 다 하더니 그제서야 서류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죠. 한참 동안 정지 자세로 서 있던 저는 서 있는데도 다리에 쥐가 날 것 같았어요. 배가 고파 물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화장실도 너무 가고 싶었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막 서류를 보기 시작한 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장님, 혹시 잠시만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어딜 다녀와? 지금 일을 이따위로 해놓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 내가 뭐가 잘못됐고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얘기해줘야 하나? 여기가 학교야? 학원이야? 그럼 나한테 수강료를 내던지. 회사에서 월급도 받으면서 일도 공짜로 배우려고? 와, 이거 완전 도둑놈이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정말 화장실이 급해서요. 잠깐만 빨리 다녀와도 될까요? 다녀와서 말씀 듣겠습니다. 이야, 얘가 또 은근슬쩍 거짓말로 사람을 기만하려고 하네. 너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지난 주말에도 누나가 뭔가 상견례 간다고 약속 펑크냈지? 너 상견례 안 간 거 내가 모를 줄 아냐고. 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어떤 정신없는 누나가 회사에 일이 있다는데 그거 제끼고 상견례를 오라고 하겠어. 그게 말이 돼? 분명히 어디 여자나 만나러 갔다 왔겠지. 아니, 발정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여자가 만나고 싶었어? 뭐 그딴 걸로 머리 굴리면 내가 속아 넘어갈 줄 알았나 보지? 그리고 그렇게 회사에 피해를 입혔으면 일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뭐야 지금, 어? 여기가 동아리야? 회사에 놀러 왔어? 부장님은 제가 내민 서류를 제 얼굴에 집어 던지며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막말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제는 책상 위에 있는 효자손으로 제 배를 쿡쿡 찌르기까지 했죠. 화장실 간다고? 뭐 이번에는 화장실 간다고 하고 어딜 가서 뭘 하시게? 응? 어쭈? 표정 좀 봐라. 왜? 억울해? 아니요, 아닙니다. 그럼 싸봐. 예? 여기서 한번 싸보라고. 네 말이 진짠지 아닌지. 화장실 가고 싶다며. 오줌 마렵다며. 싸봐 한번, 어? 싸보라고. 싸면 내가 네 말 믿어줄게. 부장님의 소란에 지나가던 옆부서 사람들까지 이쪽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모인 사람들은 저희를 구경하며 웅성웅성거렸죠. 구경꾼들이 모이자 부장님은 더 격해졌어요. 마치 이 모든 게 제 탓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려는 사람처럼 더 큰 몸짓, 더 높은 목소리로 저를 처절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주변에 웅성대던 소리들이 조용해졌어요. 이상하게 적막해진 공기 사이로 부장님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멀리 부장님 뒤편에서부터 모여있던 사람들이 홍해처럼 반으로 갈라지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던지라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는 없었지만 뚜벅뚜벅 한 사람이 걸어오고 3-4명의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은
부장님의 등 뒤에 서서야 걸음을 멈췄죠. 아, 싸보라니까 왜 가만히 있어? 이것 봐. 또 뻥이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누나도 팔아먹는 놈인데 오죽하겠어. 입만 열면 뻥이지. 나나 우리 팀원들이나 이런 동료를 믿고 일이 제대로 되겠어? 어? 부장님은 내팽개쳤던 효자손을 다시 잡아 또다시 제 몸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그 남자가 부장님의 손목을 가로채더라고요. 뭐야, 누구야? 이거 안 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부장님은 휙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사장님, 사장님이 저희 부서까지 어떻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예, 지금... 네, 그러니까 저희 팀원 업무 태도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가르침을 좀 주고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어떤 직원이길래? 사장님은 부장님 옆으로 걸음을 옮기시더니 고개 숙인 제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에 손을 툭 올리시더라고요. 생각지 못한 스킨십에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맞네. 사돈 총각, 상견례는 잘 했어요? 사돈이요? 사장님이랑 이 친구가요? 우리 동생이 전화가 와서 얼마나 칭찬을 하던지 진작 알았으면 내가 신경을 좀 썼을 텐데. 반가워요. 앞으로라도 잘 지내보자고요. 아, 사장님이랑 관계가 있는 직원이었군요. 아니, 관계가 있는 직원이 아니라 가족이죠. 아, 가족, 어쩐지,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 친구를 참 아낍니다. 오늘도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더 큰 사람 되라고 제가 그럼 이만 일들 하세요. 내가 시간을 너무 뺏었네. 언제 식사 한번 초대할게요. 시간 꼭 빼주시고. 아, 그리고 부장님은 저 좀 보실까요? 사장님의 짧고 굵은 등장으로 상황은 한 방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돈 어르신께서 주말 사이 사장님께 연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매형의 말로는 회사 얘기에 적잖이 당황하는 제 모습을 보고 뭔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으니 알아보라는 사돈 어른의 말씀에 사장님은 이른 아침부터 조용히 조사를 하셨대요. 인사팀을 동원해 지금까지 우리 부서에서 퇴사, 휴직을 하거나 부서를 옮긴 직원들에게 연락도 돌리고 우리 부서뿐 아니라 옆 부서의 오래된 직원들도 따로 불러 인터뷰를 하셨다죠. 제게 일을 넘겼던 두 대리님도 사실은 사장님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 몰래 자리를 비운 것이었습니다. 부장님께 들키지 않으려 물밑 작업에 들어갔던 거죠. 여러 사람들의 증언 덕분에 그간 부장님이 해온 만행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부장님은 곧바로 해직 처리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사실은 모든 살림을 이끌었던 차장님이 부장님으로 승진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팀은 다시 정상적인 주 5일 체제로 돌아갔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졌죠. 이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지만 고작 2년차 직장인인 제게 회사 생활은 고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알게 된 것들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누나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고 견디며 살아오셨을지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또 모릅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지내게 될지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거예요. 부장님처럼 남을 불행하게 하는데 권력을 쓰지 않고 사장님처럼 약자를 위해 권력을 쓰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다는 거요. 아주 나중에 제게도 권력이라는 게 생긴다면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